안녕하세요. 노박입니다. 오늘 같이 읽을 책은 모든 용서는 아름다운가 입니다. 모든 용서는 아름다운가. 부제 용서받을 자격과 용서할 권리에 대하여. 저자 시몬 비젠탈, 역자 박중서, 뜨인 돌 출판사입니다. 제가 이 책을 소개하고 또 같이 읽고 싶다고 생각한 이유는요, 용서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이 책의 부제는 용서받을 자격과 용서할 권리에 대하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범죄를 저지르면 법의 심판을 받죠. 그런데 과연 법의 심판을 받는다고 자신이 한 행위가 용서받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생각을 꽤 오랫동안 했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을 넓힐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 책을 읽고 함께 생각을 해보고 싶었어요. 책을 소개하는 데에는 누구나 찾을 수 있게 공개된 정보와 출판사를 통해 인용 및 낭송 허락을 받은 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뜨인 돌 출판사에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저자 및 역자 소개입니다. 먼저 책에 수록되어 있는 시몬 비젠탈에 대한 소개 중 일부를 읽어볼게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학살자들에 의해 무려 89명이나 되는 일가 친척을 잃고 아내와 단 둘이서만 살아남은 지은이는 전쟁이 끝난 후 미국 전쟁범죄조사위원회에서 활동했다. 1946년에 30여 명의 다른 생존자들과 함께 유대 역사 기록 센터를 설립해 운영했으며 그의 집요한 추적 덕분에 무려 1,100여 명이나 되는 나치 범죄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주요 저서로는 우리 가운데 있는 살인자들, 복수가 아니라 정의다, 희망의 돛, 매일을 기억하며 등이 있다. 저는 이런 경험이 담긴 책을 읽으면 왜 한국은 일제강점기, 6.25 전쟁에 대한 경험을 접하기 힘들까 생각을 해요. 특히 이 시기의 자료들은 소설이나 기록, 다큐멘터리 외에 경험이 담긴 수필로 읽은 적이 있었나? 아무리 생각해도 특별히 떠오르지 않았어요. 물론 제가 읽은 책이 아직 현존하는 서적 중에서는 일부분 뿐이라서 제가 아직 몰라서 못 읽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일제강점기나 6.25 전쟁의 경험이 담긴 책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같이 읽어요. 다시 돌아가서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또 6.25 전쟁이 발발하는 등 살아남는 것만 해도 힘든 시기라 다른 생각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전쟁 직후 미국의 개입으로 친일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해요. 상황을 수습하기에 급급했던 우리와 달리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가족을 해한 나치에게 법의 심판을 받도록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 단체인데 요즘 상황을 보면 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그래서 범죄를 저지른 이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이후에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지켜주는 것은 또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용서를 하는 것은 법의 심판처럼 그 범위와 기간 등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같이 읽으면서 생각을 해봤으면 해요. 시몬 비젠탈에 대해 더 알아봤습니다. 비젠탈은 갈라치아 지방의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났다. 당시 그 지방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 속해 있었고 폴란드인, 우크라이나인, 독일인, 유대인 등이 복잡하게 섞여 살았다. 1939년 르브프가 소련에 점령되었고 그는 건축업을 할 수 없게 되고 시베리아의 노동 수용소, 굴락으로 추방될 뻔하다가 위기를 면했다. 그러나 그 후 독일에 점령당하자 유대인인 그는 강제 수용소행을 피할 수 없었으며 여러 수용소에서 중노동을 했다. 그의 친척과 가족들은 대부분 홀로코스트에 희생되었고
그도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다가 간신히 살아남았다. 1945년 5월 해방을 맞아 풀려났고 그 후 오스트리아에 주둔하던 미군을 도와 전쟁 범죄 자료를 모으는 일을 했다. 1947년 그는 여전히 미군 관리하에 있던 린츠의 자료센터를 설립하였다. 린츠는 아돌프 아이히만의 출신지로 그곳에서 그의 행방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 후 이스라엘의 모사드와 협력하여 아이히만이 아르헨티나에 잠복해 있는 것을 찾아내 그를 이스라엘로 송환하였다. 새로운 문서자료센터가 1961년 빈의 문을 열었고 계속하여 많은 유대인 학살 관련자들을 추적하여 고발하여 그는 나치 사냥꾼으로 널리 알려졌다. 그의 이름을 기리는 시몬 비젠탈 센터가 1977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개설되어 홀로코스트 만행을 고발하는 역사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자료를 통해서 시몬 비젠탈이 전쟁이 끝나고 어떤 행보를 했는지 알 수 있어요. 미군을 도와 전쟁 범죄 자료를 모으고 나치 사냥꾼으로 1,100여 명이 법의 심판을 받게 하였어요. 그의 그런 행동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해요. 앞으로 살펴볼 책의 내용은 그가 이런 행동을 하기 이전에 경험한 것이거든요. 그의 경험과 그 경험을 공유한 다른 유대인들과의 대화, 그로 인해 그가 들어야 했던 말들, 그리고 그의 사유까지 우리는 이 책에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과정이 있었기에 그는 자신만의 신념을 굳건히 하고 행동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몬 비젠탈과 관련 있는 영화가 2편이 있었습니다. 오데사 화일, 난 결코 당신을 잊은 적 없어요. 오데사 화일, 나치 친위대에 대한 영화. 난 결코 당신을 잊은 적 없어요. 나치의 유대인 포로 수용소의 생존자로서 나치 전범 색출과 홀로코스트의 실상을 세계 양심에 폭로했던 유대인 영웅 시몬 비젠탈에 관한 다큐멘터리. 저도 이번 기획을 하면서 알게 된 영화인데요. 유튜브에도 영상이 올려져 있으니 궁금하신 분은 한번 검색해 보세요. 참고로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역자 박중서, 출판계획 및 번역가, 한국저작권센터에서 에이전트로 일했으며 책에 대한 책 시리즈를 기획하기도 했다. 세상에 숨어있는 의미와 가치를 찾아 책으로 펴내고 싶은 열정으로 가득하다. 옮긴 책으로는 거의 모든 사생활의 역사,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을 꿈꾸는가, 세익스피어 앤 컴퍼니, 티모시의 유산 등이 있다. 앞에서도 홀로코스트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홀로코스트,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조직적인 유대인 학살을 지칭하는 용어. 하지만 이것은 본래 하느님께 바친 희생물이라는 뜻의 히브리어이므로 나치의 범죄에는 어울리지 않는 용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미국 외의 국가에서는 가장 큰 재앙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쇼아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이 용어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까닭은 1970년대 말 미국에서 제작 방영한 같은 이름의 미니시리즈 때문이다. 우리도 민감한 단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 그 언어의 의미나 뉘앙스의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실 거라 믿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일부 해바라기의 주요 내용은 집단 수용소에서 시몬 비젠탈이 겪은 경험에서 시작이 됩니다. 집단 수용소, 나치 수용소는 크게 집단 및 강제 수용소와 학살 수용소, 죽음의 수용소로 구분된다. 전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정치범과 전쟁 포로 등을 다양하게 수용하며 주로 강제 노동을 시키는 곳이었던 반면 후자는 이른바 최종 해결의 일환으로 오로지 유대인을 학살하기 위해 운영한 곳이다. 학살 수용소는 독일의 점령지인 폴란드에서 6곳이 운영되었으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곳이 저 유명한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수용소였다. 알라딘 책 소개입니다. 제가
책 소개가 너무 길 때는 일부를 생략하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 길지만 꼭 같이 읽고 싶어서 가져온 것이니 들어주세요. 1969년 한 유대인이 강제 수용소에서 겪었던 비극적 체험을 담은 해바라기라는 제목의 에세이가 세계를 뒤흔든다. 나치의 죄악이 절정으로 치닫던 1940년대 초반, 온몸에 붕대를 감은 채 죽어가던 나치 장교가 어느 유대인의 병실로 불러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간절하게 용서를 청했고, 유대인은 그의 부탁을 거절한 채 병실을 나서버린다. 증오와 연민, 정의와 관용 사이에서 고뇌하다가 끝내 침묵을 선택했던 그 유대인은 훗날 아돌프 아이히만을 비롯한 1100여 명의 나치 전범들을 추적해 심판대에 세운 전설적 나치 헌터 시몬 비젠탈이었다. 글의 말미에서 그는 독자들에게 이렇게 묻는다. 당신이라면 과연 어떻게 했을 것인가? 1976년 그의 질문에 대한 전 세계 지식인, 종교인, 예술가들의 답변이 담긴 책이 출간된다. 당대의 철학자 허버트 마르쿠제, 이것이 인간인가의 저자 프리모 레비, 티벳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 남아공 인권투쟁의 상징 투투 주교, 영화 킬링필드의 실제 주인공인 디트 프란, 용서란 무엇이고 화해란 무엇인지, 용서받을 자격은 어떻게 주어지며 용서할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지를 저마다의 근거로 제시한 이 책은 출간과 동시에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베스트셀러로 떠올랐다. 1997년에는 전후 세대 필자들의 글이 추가된 개정판이 출간된다. 모든 용서는 아름다운가는 바로 그 개정판을 한국어로 옮긴 것이다. 제1부 해바라기에는 시몬 비젠탈의 글이, 제2부 심포지엄에는 그의 질문에 대한 53명의 답변이 실려 있다. 어떤 이는 비젠탈의 침묵을 옹호하고 어떤 이는 그가 용서를 거절한 것을 비판한다. 정치, 역사, 문화, 신학, 윤리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진 진지하고 치열한 답변들은 그 자체로 인류 정신의 축약본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이 출간 이후 수십 년간 세계 각국에서 최고의 토론 및 논술 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건 바로 그런 이유에서다. 한국 독자들에게도 이 책의 의미는 각별하게 다가온다. 가해자들의 사과 없는 용서가 가능한가? 그 어떤 범죄도 뉘우치기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가? 한 개인이 수많은 희생자들을 대신하여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는가? 용서와 화해, 정의의 근본에 대한 비젠탈의 질문은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5.18의 아픔을 겪었던 우리 사회의 시대적 화두이기도 하다. 제가 이 책을 소개한 이유가 용서에 대해서 진지한 고찰이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했었잖아요. 책 소개만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아마 바로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책 소개가 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이 책을 읽어야 하는 목적, 그리고 우리의 현실에 빗대어서 생각해 봐야 할 화두까지 너무 잘 소개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꼭 같이 읽고 싶었습니다. 이제 책의 본문을 들여다볼 텐데요. 뜨인돌 출판사에서 너무 흔쾌하게 낭독을 허락해 주셨어요. 책 소개만으로도 어떤 내용인지 유추가 되지만 그래도 본문의 소개 없이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전달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책의 내용을 요약해서 알려드리는 방법도 있지만 그 느낌이 제대로 살지는 않거든요. 책에 공감하고 몰입을 하기 위해서는 책의 본문을 읽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을 저는 아직까지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1부 해바라기의 주 내용은 온몸에 붕대를 감은 채 죽어가던 나치 장교가 시몬 비젠탈을 병실로 불러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간절하게 용서를 청하지만 시몬 비젠탈은 그의 부탁을 거절한 채 병실을 나서버립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같이 수용소 생활을 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는 그 장교의 어머니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죄를 고백하는 나치 장교를 용서하지 않은 행동을 가지고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여러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요. 그리고 일부 마지막에 묻죠. 과연 나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하고요. 줄거리로만 하면 정말 간단하지만 그의 상황, 고민, 주변 사람의 반응은 책을 읽어봐야 해요. 그리고 나치 장교가 어떤 내용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지도 들어봐야 해요. 우리는 우선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두 사람의 말을 다 듣고 나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하고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의 세 부분을 낭독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바라기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나치 장교의 요원입니다. 그의 말 중 서두와 끝부분을 들려드릴게요. 세 번째로 이 이야기를 들은 다른 유대인들의 입장입니다. 첫 번째, 해바라기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대열은 내거리에서 잠시 멈추어 섰다. 무엇 때문에 멈췄는지는 알 수 없었다. 나는 문득 거리 왼쪽에 있는 군인 묘지를 쳐다보았다. 묘지 주위에는 철조망 울타리가 낮게 둘러쳐져 있었다. 듬성듬성한 덤불과 관목 사이로는 일렬로 나란히 늘어선 무덤이 보였다. 그리고 그 무덤가마다 해바라기가 한 그루씩 심겨 있었다. 마치 행진하는 군인의 모습처럼 꼿꼿하게 말이다. 나는 넋을 잃은 채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꽃의 머리 부분은 마치 거울처럼 햇빛을 흠뻑 빨아들여 줄기를 통해 땅속 깊은 어둠으로 내려보내는 것 같았다. 내 눈길은 해바라기와 무덤 사이를 쉴 새 없이 오갔다. 지표면을 뚫고 올라온 듯한 해바라기의 모습은 잔망경을 연상시켰다. 꽃은 밝은색이었으며 나비들이 이곳에서 저곳으로 날아다니고 있었다. 혹시 이 무덤에서 저 무덤으로 무슨 소식이라도 전해주는 것일까? 그렇게 해서 꽃에게 뭔가를 속삭여주면 무덤에 누워있는 군인에게도 전달되는 것일까? 그래, 바로 그것이었다. 죽은 사람들은 이 꽃들을 통해 햇빛과 소식을 전달받고 있었던 것이다. 문득 나는 죽은 군인들이 부러워졌다. 그들 모두는 이 세상과 연결되는 해바라기를 한 그루씩 갖고 있었으며 나비가 그들의 무덤을 찾아와 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겐 해바라기가 없었다. 내가 죽으면 그저 다른 시체들과 함께 커다란 구덩이에 던져질 뿐이었다. 내가 누운 어둠 속에 햇빛을 가져다 줄 해바라기도 없었을 뿐더러 내가 파묻힌 무시무시한 무덤 위에는 나비 한 마리 얼씬거리지 않을 것이었다. 두 번째, 나치 장교의 요원. 마침 간호사가 바깥에서 일하는 유대인들이 있다고 알려주더군요. 아까는 우리 어머니가 보낸 편지도 갖다 주고 편지를 읽어주고 가더군요. 제가 이 병원에 온 지도 벌써 석 달이 다 돼갑니다. 그래서 결국 결심했죠. 한동안 생각하던 끝에 말입니다. 간호사가 다시 왔을 때 저는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여기에 온 유대인 죄수들 가운데 한 사람만 이리 데려와 달라고요. 하지만 아무에게도 그 사실을 알리지 말아 달라고 했죠. 왜 그런 부탁을 하는지 몰라서 그랬는지 간호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더군요. 그래서 저는 간호사가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저를 위해 제가 부탁한 일을 해주리라고는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에 다시 와서는 유대인을 데려왔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죽어가는 사람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는 것처럼 말이죠. 그 간호사는 제가 어떤 상태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가 임종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는 환자를 이곳에 넣어두고 혼자 죽게 하니까요. 아마 다른 환자들 때문에 그렇겠지요. 저는 진심입니다. 그때
드네프로페트로프스크에서 죽은 사람들을 도로 살려놓을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끔찍하고 오래가는 고통도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제 또래의 독일 젊은이들은 지금도 매일같이 전장에서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장한 적과 싸우던 중에 장렬히 산화하고 있죠. 하지만 저는 여기 남아서 이렇게 죄의식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삶의 마지막 순간에 당신을 여기로 모셔온 겁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그저 당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저는 마음 편히 죽고 싶습니다. 그러니 제발.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가 끔찍하다는 건 압니다. 죽을 날을 기다리며 여기 누워있는 기나긴 밤 내내 저는 누구든지 유대인을 만나면 모든 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제 부탁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으리라는 건 압니다만 당신이 대답해주지 않으면 저는 결코 마음 편히 죽지 못할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이야기를 들은 다른 유대인들의 입장입니다. 남아있는 사람은 나와 요제크뿐이었다. 사실은 말이야, 그가 말을 꺼냈다. 자네가 그 SS 대원을 만난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나는 혹시 자네가 정말 그를 용서했을까봐 걱정했다네. 왜냐하면 그 많은 희생자들이 자네에게 권리를 위임하지 않은 이상 자네로서는 그를 용서해줄 권리가 없기 때문이지. 누군가가 자네에게 저지른 짓에 관한 한 자네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용서하고 잊어버려도 되지. 그건 자네가 알아서 할 문제니까 말이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자네의 양심으로 무마하려는 것은 오히려 끔찍한 죄가 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우리 모두는 똑같은 운명을 지닌 공동체가 아닌가? 그렇다면 누구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신해 대답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반문했다. 저런, 신중해야지 이 친구야. 요제크가 계속 말을 이었다. 비록 흔치는 않지만 우리들 각자의 삶엔 뭔가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오게 마련이야. 오늘 자네가 겪은 것도 그런 종류겠지. 하지만 이건 단지 자네 개인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네. 물론 자네가 스스로의 행동에 만족스러워하지 못한다는 건 알아. 감히 단언하건대 만약 나였더라도 자네하고 똑같이 했을 거야. 차이가 있다면 내가 자네보다는 좀 더 적절하게, 공개적으로, 그리고 전혀 양심에 꺼리낌 없이 거절 의사를 표명했을 거라는 거지. 그에 비하면 자네는 오히려 무의식적으로 행동한 셈이야. 그래놓고 과연 그게 옳은 행동이었는지 확신이 없어서 고민하는 거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네는 옳은 일을 한 거야. 그가 자네에게 직접 무슨 해를 끼친 것도 아니잖나. 그러니 그가 다른 사람에게 저지른 죄를 자네가 용서해 줄 수 있는 위치는 아닌 거지. 요제크가 엄숙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나는 하올람 MS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네. 우리가 죽은 다음에 또 다른, 그리고 더 나은 세상에서 모두 다시 만날 거라는 것 말이야. 그러니 만약 자네가 그를 용서했다면 어떻게 되겠나? 드네프로 페트로프스크에서 죽은 사람들이 자네에게 와서 이렇게 묻지 않겠나?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리로 우리를 죽인 자를 용서했단 말인가? 하고 말일세. 다른 유대인들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내가 전혀 줄 수 없는 것을 나에게 바랐단 말인가? 그가 자네에게 용서를 구한 이유는 유대인을 단지 하나의 집단으로 뭉뚱그려 생각했기 때문이야. 그에게 자네는 그 집단의 일원이었고 또한 그에겐 마지막 기회인 셈이었지. 볼레크가 하는 이야기를 듣자니 문득 그 죽어가는 남자의 고백을 들을 때와 비슷한 기분이 들었다. 당시 나는 그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최후의 인간이었던 것이다. 나는 요제크와 이 문제를 두고 이야기할 때 그런 생각을 표현하려 했지만 그는 내게 전혀 다른 생각을 납득시키려고만 했다. 아니, 어쩌면 그것도 내 망상에 지나지 않았을까? 볼레크는 계속 말을 이었다.
그가 자네에게 거짓말을 했다고는 생각지 않아.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은 결코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까. 임종을 맞으면서 그는 어린 시절의 신앙으로 돌아갔을 것이고 또 자네가 그의 고백을 들어준 덕분에 평화롭게 눈을 감을 수 있었을 거야. 그것이야말로 그에겐 진정한 고해인 셈이었지. 비록 사제에게 한 고해는 아니었을지라도 말이야. 그러한 고해를 통해서 그의 양심은 자유로워지고 마음 편히 죽음을 맞았을 거야. 그는 결국 자기 신앙을 되찾은 거지. 다시 한번 자네가 말한 그 어린아이로 되돌아갈 수 있었고 자기가 다니던 교회와의 관계도 회복한 거야. 자네 말이 지나치게 그를 편드는 것 같군. 나는 항의했다. 실제로 무신론자인 SS 대원은 매우 드물어. 단지 교회에서 배운 것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을 뿐이지. 아니, 그건 또 다른 문제야. 나는 아우슈비츠에 있으면서 그 문제에 대해 많이 생각해 봤어. 그곳에 있는 유대인과 이야기도 나눠봤고 말이야. 내가 만약 이 수용소에서 살아남아 사제가 될 수 있다면 나는 지금까지 내가 유대인에 대해 했던 이야기를 재고해야 할 거야. 자네도 잘 알겠지만 폴란드의 카톨릭 교회는 항상 반유대주의적이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자네 문제에만 집중해보세. 결국 렘베르크의 그 친구는 참회를, 그러니까 자신의 과거에 대해 진실하고 확실한 참회를 한 거야. 적어도 자네가 이야기해준 바에 따르면 말이지. 맞아. 내가 대답했다. 나 역시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확신하네. 그렇다면... 볼레크는 엄숙하게 말했다. 그렇다면 그는 용서의 자비를 누릴 만한 자격이 있어. 하지만 과연 누가 그를 용서해준단 말인가? 내가? 어느 누구도 내게 그런 권한을 준 적은 없다면서. 자네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게 한 가지 있네. 그 사람에겐 자신의 범죄를 보상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없었어. 그로선 자기가 저지른 짓을 속죄할 기회를 갖지 못한 거야. 어쩌면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그는 무엇 때문에 엉뚱한 사람을 골랐을까? 나는 감히 다른 사람 대신 그를 용서해줄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왜 그는 굳이 나한테 용서받기를 원한 걸까? 그러자 볼레크는 서슴없이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 카톨릭에서는 참이야말로 용서를 얻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본다네. 그는 분명 잘못을 뉘우쳤어. 자네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겠지. 지금 여기 죽어가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나는 그의 소원조차 들어주지 못했다고 말이야. 맞아. 내가 괴로워하는 게 바로 그거지. 하지만 세상에는 내가 결코 들어줄 수 없는 요청도 있는 거야. 물론 내가 그 친구에 대해 조금이나마 동정심을 느낀 건 사실이지만. 나치 장교의 요원과 다른 유대인들의 입장을 읽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제2부 심포지엄이에요. 저는 충분히 생각이 정리되고 나만의 답을 찾았을 때 이 부분을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내 생각이 중심이 잡혀 있어야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제대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꼭 내 의견과 어떤 행동을 할 거야 까지 충분히 생각을 하고 정하신 이후에 읽어보세요. 저는 우선 시몬 비젠탈이 그 당시에는 침묵을 했지만 그는 그 이후에 행동으로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충분히 표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전쟁 후에 어떤 일을 했는지 여러분도 다 아시죠? 그리고 나치 장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한 행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늦게 깨달았다고 생각을 해요. 대의를 위해, 목적을 위해 행동을 하면 개인은 보이지가 않아요. 개인의 삶, 개인의 인생, 한 사람의 목숨이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보지 못하죠. 나와 같은 것을 인지하지 못해요. 하지만 그건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단 그가 속해 있는 집단, 그가 속한 사회의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는 결국 자신이 저지른 행위가 무엇이었는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비록 용서를 받지 못해도 마음은 편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시몬 비젠탈의 입장이라면 우선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을 가정해야 하는데 전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책을 읽어서 상상을 하고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건데도 쉽게 가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53명의 의견을 읽는 동안에도 나는 확실히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생각이 조금 흔들리기도 했어요. 그래도 정리를 하자면 낭독한 부분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가 다른 사람에게 저지른 죄를 자네가 용서해 줄 수 있는 위치는 아닌 거지 라는 말이 나와요. 저는 장교에게 말을 할 것 같아요. 아마 그는 자신의 생각에 빠져서 듣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말을 할 것 같아요. 나는 당신이 살해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당신을 용서할 수 없다. 나는 내 가족을 살해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한 사람도 용서할 생각이 없다. 라고 말을 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제 감정을 표현하겠습니다. 다만 당신이 나에게 직접적인 해를 가하지는 않았기에 당신을 용서할 순 없지만 당신을 미워하지는 않는다 정도의 말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한테 도움이 된 만큼 다른 분들에게도 이 책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